당뇨가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되죠. 모든 병이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병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열알에서 20알 정도의 양을 하루에 2번 또는 3번 저는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당뇨 인구가 약 400만,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가 1,600만, 그래서 약 2천만 명 정도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뇨가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당뇨는 사실은 하나의 그 소변이 당에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당뇨지만 이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혈당증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혈액에 당이 녹아서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혈당증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병, 암을 비롯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이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병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질병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도 있지만 그 위에 서구화된 생활 습관, 특히 칼로리가 높고 그다음에 기름지고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 중심의 어떤 식이 습관,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뭔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당뇨로 발전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뇨의 주요 원인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비만도 굉장히 당뇨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또 하나의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당뇨약 열심히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정말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당뇨에 대한 어떤 생활 방식의 잘못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불안, 초조, 긴장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데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 저금했던 돈도 도로 찾아오듯이 내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 자체도 혈액 속에다 보관한 상태에서 세포에다 배달을 하지 않고 스탠바이 상태로 만드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식적인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에서 소위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혈액의 혈당을 높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 경쟁 구조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이런 등등의 어떤 스트레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고 또 당뇨로 발전돼가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을 과식을 하거나 식습관의 잘못에다가만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상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쪽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51%의 이야기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이런 어떤 그 조개류와 우리 최고의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마늘을 만나게 만들어서 모시조개 마늘탕. 모시조개나 이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탄수화물, 저지방, 고단백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양학적 구조를 갖고 있고요. 고단백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런 어패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여기에 들어있는 미네랄 소위 무기 영양소는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한 아주 가장 적합한 상태의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뇨와 관련된 아연이라든가
셀레늄이라든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좋은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 매우 좋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우린, 이 소위 항지간인자라고 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간에 여러 가지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서 우리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또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이기 때문에 마늘을 이제 이렇게 섞어서 탕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여기에 마늘에서 나오는 또 유익한 성분들, 특히 마늘에 있는 식이유황 성분,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해독을 굉장히 도와줘서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도 이제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이 만났을 때 최고의 식품이 탄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 섭취할 때는 신선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혹 가다가 어패류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혼입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드시는 것 자체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초콩입니다. 이 콩을 식초로 이제 숙성시킨 것을 이제 초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콩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요. 콩을 깨끗이 세척을 해서 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한다는 기분으로 약간의 열 처리를 합니다. 콩이라든가 여기 외부에 붙어 있는 혹시 섞여 들어올지 모르는 그 잡균,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병에다가 이 콩을 넣고 콩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식초를 붓습니다.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시키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콩을 초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을 담는 용기도 열탕 소독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콩을 열알에서 20알 정도의 양을 하루에 2번 또는 뭐 3번 이렇게 드시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 장점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식초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식초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독소를 없애고 또 미생물 또 염증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가장 그 당뇨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소위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효소의 반응을 억제한다. 이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밀라제 효소가 작동이 돼야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혈당을 올리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소화를 끌고 가게 만들어준 그런 작용이 바로 식초한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를 잘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약 20%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두 번째 당뇨의 유익한 점은 산소 친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몸 안에 있는 산소를 실어나르는 적혈구, 그 안에 헤모글로빈에다가 산소를 실어 올려주는 이 친화력을 높여주는데 이 식초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초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혈액이 맑아지고 모든 조직들이 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콩은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곡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 장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들어가는 과정을 슬로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바로 콩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 식초가 만났을 때 굉장히 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면서도 건강하게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콩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 종류에는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검정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약성이 강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검정콩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식초는 어떤 식초도 괜찮습니다만은 과일로 만들어서 당도가 있는 이런 어떤 식초보다는 현미 식초를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사과 식초 정도는 사과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관여하고 있는 이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 식초까지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초콩은 장점이 99가지라면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빈속에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콩을 만들어서 전부 믹서에다가 갈아서 드레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의 개념이라든가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을 해서 드신다든가 이렇게 접근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일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렇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이제 지나치게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과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일에 들어있는 당의 형태를 과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뇨에서 이야기하는 당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에 의해서 세포에 영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당뇨는 그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바로 당뇨죠. 그러면 과당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슐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드셨을 때 인슐린 분비가 되거나 인슐린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도 있고 또 여타의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이왕이면 과일을 드시더라도 GI 지수라고 해서 당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좀 낮은 그런 상태의 과일들을 드시게 되면 과일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또 각종 영양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골고루 또 갖고 있는 것이 과일이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은 피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드릴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류는 베리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그다음에 딸기 같은 이런 이제 베리류들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 이 베리류가 굉장히 적극 추천되고요. 당뇨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이제 껍질채로 드셔야 되는데 이 껍질에는 이 펙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임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들어가는 것을 천천히 슬로우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주요 성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원형 그대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일반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이거를 먹게 되면 얼마나 빨리 당을 올릴 수 있느냐 지수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지수가 굉장히 높으면 그만큼 당화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숫자가 이제 얕게 되면 당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든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은 고혈당증이 올바른 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소변으로 당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액에 이 끈적끈적한 당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 그 고혈당증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어떠한 음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어느 음식이 당에 좋으냐 이거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적게 먹자. 심지어 뭐 설탕을 먹던 아이스크림을 먹던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소식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당을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지 되는데
저장하지 않고 항상 갖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당뇨는 소식하고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러 온 친구다. 그 친구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식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꼭 갖자. 이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항암, 항염증, 그리고 혈당까지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효과를 보시고 싶다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병원에서 깜짝 놀래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냐.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분명히 우리 몸은 달라진다.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제가 에사비보다 레몬수를 계속 강조해 들어왔던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효능 효과들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서 우리 여성분들 너나 없이 먹으셨던 것 중 하나가 글루타치온이거든요. 필름 형태로도 있고 뭐 리포좀 형태가 더 좋다는 등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데, 레몬은 비타민C만 생각하실 텐데 이 글루타치온 생성을 하게 하는 그 기전이 훨씬 더 레몬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정 화학 물질을 뽑아서 만든 걸로 인해서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도 유기산의 일종인 구연산이 풍부한데, 이거는 사과에도 많이 있고 모든 채소 과일에 있거든요. 근데 레몬도 역시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뭐 헤스페리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리모넨 D라든지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니까 우리의 부작용이 없는 건데, 근데 이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진다라는 거는 간과 콩팥의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왔던 게 레몬이 산성화시킨다 몸을. 그래서 위장을 갖다가 공격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화 돼서 산성 자체를 낮게 해준다. 위산보다도 이게 산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위 벽을 공격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레몬을 있는 그대로 바로 원액을 먹었을 땐 분명히 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 상태가 위 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속쓰림이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드실 때는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레몬도 여러분들이 에사비를 한번 검색해보고 먹어볼까 생각이 드셨다면 그 이전에 레몬수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레몬 하루 한 개만 드셔도요 정말 효과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비타민C를 통해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물질로 인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시트르산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정말로 항염증들을 없앨 수 있는데, 여기에 디리모넨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 항염증, 그리고 혈당까지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효과를 보시고 싶다면 레몬 하루 한 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레몬은 항산화 성분이 정말 강력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따로 몸에서 생성을 안 해도 되는 게 이 과일들을 통해서 얻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실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그런데 우리가 채소 과일을 멀리하고 가공식품, 죽은 가공식품들에는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식이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레몬을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이런 모든 항산화 물질들이 레몬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특정 성분들이 부각이 돼서 우리가 비타민C 하면 레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나 이러한 것들 성분들은요 껍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레몬은 껍질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살 빼는데 가장 효과로 레몬을 드시는 방법은 껍질째 착즙해서 드시는 방법. 그래서 껍질째 씨앗까지, 씨앗에 칼슘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씨앗을 보통은 씹어서 못 먹잖아요. 그거 그냥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착즙을 해서 그거를 원액을 물에 타서 희석해서 드신다면 살 빼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레몬은 정말로 이게 쥐 혼자 가지고 스퀴즈에다가 연출을 많이 하는데 실은 껍질을 씻는 게 어려워요. 네, 수입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레몬에 이제 코팅된 왁스부터 해서 농약 걱정들, 그 흰색 그 물질은 실제로는 농약이나 코팅이 아니거든요. 당 성분이 이렇게 껍질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기농 레몬을 고르셔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데 돈을 쓰면서 채소과일에는 유기농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몬 같은 경우는 유기농 그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수입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농약 걱정은 더 이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농약이나 이런 중금속이나 깐깐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레몬을 기왕이면 하셔서, 근데 유기농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씻으셔가지고, 씻을 때는 식초나 뭐 소금물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채소과일 전용 세제를 또 쓰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만드는 거여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입되든 뭐 국내든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 기준은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농약이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레몬을 채소과일 못 먹게 할 때 그런 공격 불안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씻으셔가지고, 씻는데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 씻고 나서 슬라이스를 내 가지고 레몬 한 개를 처음에는 500ml 물 정도에 넣어서 해보세요. 근데 500ml 물도 내가 속이 좀 쓰리다? 그러면 1리터로 늘리셔야 됩니다. 이 레몬은 뜨거운 물에 했을 때 페리딘이라든지 리모넨 D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잘 추출이 된다. 그리고 껍질에 있는 것들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또 됐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효소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의 섭리입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서 뜨거운 물에 하셔도 되고, 미지근한 물에 하셔도 되고, 정수기 물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식어서 드시면 돼요. 항상 뜨겁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걸쳐서 500ml에서 1리터 정도를 자연스럽게 드시고, 이게 나는 근데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검색하셔서 유기농 레몬 착즙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식품회사부터 해서 정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볼 거는 이게 유기농인 거면 좋고,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화학 첨가제가 전혀 안 들어간 거, 정제수, 물이 안 섞인 거, 그거를 갖다가 물 500ml에 타가지고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실천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은 한 개 분량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한 포로 하면은 한 30ml 정도 돼요. 그래서 작은 건 뭐 20ml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레몬 한 개만,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분명히 우리 몸은 달라진다. 그래서 레몬 한 개를 섭취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레몬 하루 한 개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이것도 2주만 드셔보면요,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전이 실은 배출주기거든요. 아침을 꼭 먹어야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시세끼는 뭔가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를 세뇌시켰던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 16대 8, 20대 4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 이 레몬수는 드셔도 돼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뭐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반대로 그냥 밤에 시작하셔도 그렇게 드신다 생각하셔도 되니까 자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을 하루를 시작할 때 그거를 독소를 배출해주는 용도로 한번 레몬수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식의 맛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연구 논문들이나 이런 걸 일부러 안 들어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 책에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효과가 정말 나는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다, 실천한 거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채소과일식 이렇게 조승우 치시면 예방원 카페가 나와요. 그럼 거기 가보시면 매일 레몬수 드시고 뭐 음양탕 드시고 채소과일식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그건 뭐 스무디도 좋고 즙으로도 먹고 착즙으로도 먹고 하시는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수십 년 동안 약 먹어도 점점점 그 합병증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약을 못 쓰고, 특히나 그리고 암 환자들, 항암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누구나 다 드실 수 있거든요. 드시고 수치가 다 좋아집니다. 정말 병원에서 깜짝 놀래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의사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냐 물어본다는 거죠. 딴 거 없는 거예요. 먹는 거부터 채소 과일식. 근데 특정하게 더 편하게 실천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몬수기 때문에 하루 한 잔의 레몬수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초가공식품인 거죠. 얘네들의 문제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제가 혈당이 엄청 높은 분 소변을 봤는데 정말 물엿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5가지로 여러분들도 수렴을 하실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잘 지키고,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정말 거의 한 11% 정도 되던 당화혈수소가 3개월 만에 5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시다시피 당화혈수소는 3개월 평균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당뇨를 진단할 때 당화혈수소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처방을 할 때도 당화혈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과 처방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당화혈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데이터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당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인슐린 분비량이에요.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인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만큼 분비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값이 1에서 3.5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15%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체감상으로는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당화혈수소랑 더불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꼭 측정해야 되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당화혈수소가 5.4%였어요. 5.4%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낼 수 있는 수치였는데, 인슐린 분비량을 보니까 아까 정상 범위가 1에서 3.5라고 했는데 이분이 인슐린 분비량이 5.04가 나온 거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당화혈수소는 아직 낮은데 문제는 인슐린이 이만큼까지 분비가 돼서 췌장이 쥐어짜고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일을 해서 겨우 혈당이 잡히고 있어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췌장이 지쳐버리면,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져 버리면 갑자기 당뇨로 확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극단적인 다른 예는 당화혈수소가 오셨을 때 12.7%였어요. 굉장히 높죠. 2.27?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화혈수소가 너무 높은데 인슐린 분비량을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환자분보다 오히려 더 적은 거잖아요. 췌장이 이미 지친 거죠. 앞으로 더 지칠 수도 있고요. 제가 문제 하나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당화혈수소가 6.2%인 2명의 환자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요. 혈당 조절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목표 범위 이내로. 그런데 한 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1.3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인슐린 분비량이 3.5예요. 인슐린 분비량이 1에서 3.5까지 정상인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데 누가 더 당뇨 상태가 괜찮은 걸까요? 인슐린 분비량이 1.3인 이분이 더 당뇨 상태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당화혈수소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굉장히 적은 분비량으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인슐린 분비량은 3.5라고 하면 췌장이 지금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 췌장이 지치게 되면 당화혈수소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수소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량도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C펩타이드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당화혈수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오시지 말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 C펩타이드 검사도 반드시 요청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수소를 낮추려면 집에서 우리가 재는 공복혈당이 낮아져야 당화혈수소가 쌓여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화혈수소는 3개월 평균값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대신해서 선택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재보니까 쭉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 지금 다음 달에 검사할 건데 당화혈수소 그때 낮아지겠네?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공복혈당이 쭉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나 당화혈수 높아질 수 있겠다, 한 이 정도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을 매일매일, 적어도 이게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측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또 이걸 측정하실 때 탁상 달력에다가 공복혈당 적으면서 높거나 낮을 때 그 이유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공복혈당을 적다 보면 평소 내가 공복혈당이 나오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혈당들이 보입니다. 이런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혈당이 평소보다 유독 낮거나 평소보다 혈당이 유독 높으면 그 이유는 어제
현재에 있었던 일들 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입니다. 물 외에는 금식을 하고 잠을 잤을 때 공복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도 좀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는 고기만 먹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저녁에 이렇게 먹었을 때 아니면 이 정도 양을 먹었을 때 공복혈당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자신만의 음식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에 관한 건데, 운동도 하다 보면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량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등산을 갔다 왔더니 공복혈당이 평소보다 엄청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몸이 약하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노동처럼 운동을 한 날 오히려 공복혈당이 다음날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운동을 계속 하면서 관찰하면서 공복혈당이 낮은 날 높은 날 관찰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간을 자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립이 되거든요. 평소보다 1-2시간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공복혈당이 20이 뚝 떨어진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아, 원장님이 그렇게 수면 강조하던데 이래서 수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관찰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걸 하면서 더불어서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스트레스도 공복혈당 달력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재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극심하게 받은 날 다음날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좀 해결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시면서 아, 나에게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관찰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이 컨디션입니다. 의외로 임플란트 하는 기간 동안 공복혈당 올라가시는 분들 많고요. 독감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장염 걸렸을 때 이렇게 컨디션 떨어졌을 때 공복혈당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혈당이 우리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주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에너지를 더 방출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공복혈당 달력을 열심히 관찰하고 작성하고 실천하다 보면 5가지로 여러분들도 수렴을 하실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잘 지키고 관찰하시면서 당뇨를 졸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거는 한마디로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제가 혈당이 엄청 높은 분 소변을 봤는데 정말 물엿 같은 느낌이었어요. 혈액이나 수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들도 건강해지지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작은 혈관들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눈,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말초신경 이런 문제들인 거잖아요. 망막병증,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런 합병증이 쉽게 생기는 이유가 일단 눈도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사구체로 이루어진 모세혈관 덩어리이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신경의 말초신경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는 말초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말초신경병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합병증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게 가공식품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원재료를 인지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우유로 만든 치즈, 요거트 이런 거, 아니면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 과일로 만든 말린 과일이나 착즙, 과즙 같은 거, 이렇게 원재료를 인지할 수 있으면 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원재료를 도저히 인지할 수가 없고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를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는 초가공식품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소시지, 아니면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문제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럽이나, 그래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당화혈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당뇨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한의원에 오셨을 때 좌절하고 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이번 기회에 사실 솔직히 건강관리 못하고 살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당뇨 꼭 졸업시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원장님 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당뇨 졸업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정말 거의 한 11% 정도 되던 당화혈소가 3개월 만에 5점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당뇨를 졸업하고 가셨어요.
아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차라리 중년의 분들이 당뇨 졸업이 더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당뇨를 생각하느냐 그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낯설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나를 알게 됐고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됐고 이번 기회에 내가 못하던 생활 관리를 더 조밀조밀하게 잘해서 더 나중에는 건강해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뇨를 졸업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선이 다른 거거든요. 당뇨를 반드시 졸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뇨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편견과 그 어려운 프레임, 당뇨는 극복할 수 없어 이런 나쁜 잘못된 그런 프레임들을 좀 깨트리고 그리고 당뇨 졸업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꼭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고 도와드리고 당뇨 졸업을 끝까지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한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한의학적 진료를 통해서 많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